안녕하세요. 사건 추적 15분의 이하나입니다. 드라마 시그널의 한 장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근데 드라마 시그널에서는 대사를 통해 묻어있기만 DNA에 대해 현대의학이 피해자에게 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이자 영구 미제 사건이라 불리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도 바로 이 DNA로 특정이 됐는데요. 이하나의 사건 추적 15분, 오늘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 추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의 범죄로 기록되고 있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 대한민국의 3대 미제 사건 중에 하나면서 영구 미제로 남을 줄 알았던 사건인데요. 그 때문에 영화 살인의 추억, 드라마 시그널, 터널, 갑동이 등에서도 다뤄지면서 전 국민적으로 관심을 모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사건에 대해서 개요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아시안게임을 하루 앞둔 1986년 9월 19일 경기도 화성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풀밭에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하의가 벗겨진 70대 여성의 사체였어요. 3일 전 직접 재배한 채소를 팔기 위해 수원으로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실종됐고요. 실종된 지 5일 만에 시체로 발견됩니다. 현장에서는 몸싸움의 흔적은 발견됐지만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시안게임에 묻혔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또 다음 범행이 일어나요. 맞선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던 25살의 여성은 실종된 지 3일 만에 농수로 안에서 사체로 발견됩니다. 옷은 모두 벗겨진 차였고요. 자, 1차 때는 하의가 벗겨진 70대 여성, 2차는 옷이 모두 벗겨진 20대 여성입니다. 1차 사건처럼 질식사로 사망했어요. 그녀의 가슴에는 흉기에 찔린 상처가 여러 개 있었고 상체와 하체에는 강간당한 흔적, 그리고 목에는 스타킹에 감겨 있었습니다. 음부에는 여러 개의 괴이하게도 복숭아 조각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60일에서 이틀 모자란 58일 뒤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24살, 역시 20대입니다. 24살의 주부로 공장에서 일이 끝나자 버스를 타고 11시쯤에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그녀가 사라졌고요. 경찰은 곧바로 수색에 들어갔습니다만 집에서 불과 100m도 남아있지 않은 곳에서 그녀는 습격을 받고 죽습니다. 범인은 그녀를 모래 밑에 묻어버립니다. 사체는 4개월 뒤 발견이 됐는데 하의가 벗겨져 있고 입에는 스타킹과 거들로 재갈이 물린 채였어요. 아마 이때쯤 범인은 내가 사람을 죽여도 안 걸리는구나 라는 자신감이 붙었으리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살인부터 세 번째 살인까지가 계속 시기가 짧아지고 있거든요. 자, 세 번째 살인이 일어나고 이번에는 고작 이틀 뒤입니다. 네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데 맞선을 보고 귀가 중이던 21살의 여성이 버스에서 내린 뒤 사라집니다. 이번에는 계속 여성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수색을 좀 일찍 시작해요. 일주일 동안 수색을 한 끝에 둑에서 시신을 발견하는데 양손이 블라우스를 이용해서 뒤로 묶여 있었고요. 그녀가 가지고 있던 우산 손잡이 쪽에 혈흔이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하체는 우산으로 인해 난도질 당해 있었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모습이었죠. 어느덧 해가 바뀝니다. 하지만 사건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1987년 1월 10일 다섯 번째 사건입니다. 졸업을 코앞에 두고 어려운 집안을 돕기 위해 취직을 서두르던 19살의 여고생이, 여러분 뭔가 느껴지는 거 있지요? 범행에 점점 대담해지고 범행 대상인 여성들이 조금씩 어려지고 있어요. 처음에 70대 여성부터 시작했거든요. 이제 19살입니다. 19살의 여고생이 집안이 어려우니까 취직을 좀 서두릅니다. 회사에 이력서를 내고 친구를 만난 뒤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성폭행 당한 후 살해당합니다.
양손은 브래지어 끈으로 묶여 있었고요. 목에는 목도리가 감겨 있었습니다. 이때쯤부터 이제 화성 주민들은 심상치 않구나. 화성 전역이 공포에 잠깁니다. 세 번째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면서부터 화성에 사는 여자들은 밤에 외출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기 시작했고요. 특히 이 지역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집에 가야 된다는 공포의 마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1월 10일에 5번째 살인 이후에 한동안 사건이 잠잠했어요. 그러다가 5월 2일, 1987년 5월 2일에 또다시 사건이 일어납니다. 6번째 사건이에요. 비가 많이 내리니까 29살의 주부가 우산을 들고 남편을 마중 나가요. 그런데 남편하고 길이 엇갈립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아내가 실종된 지 이틀이 지나자 이상하다 싶었던 남편은 가출 신고를 해요.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죠. 아내가 실종된 지 일주일이 지난 뒤 아이들이 시신을 발견합니다. 시신은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과 비슷한 모양이에요. 상의가 완전히 벗겨진 채 양손은 뒤로 묶여 있었고요. 목에는 블라우스와 브래지어가 감겨 있었고 추리닝 바지는 벗겼던 흔적은 있지만 다시 입혀져 있었어요. 피해자 여성은 성폭행을 당한 후였고요. 누가 보더라도 앞선 5번의 사건과 동일 범행이었습니다. 이게 6번째 사건이고요. 4개월 뒤에 7차 희생자가 또 나옵니다. 88 서울 올림픽을 불과 열흘 앞둔 9월 7일 50대의 여성이 범인에게 납치돼서 살해당해요. 그녀의 남편은 버스 시간이 지났는데 아내가 왜 안 오지? 밤새도록 기다리다가 아내를 찾아 나서요. 버스 정류장 일대를 샅샅이 뒤지다가 풀숲에 피가 흥건히 흘러내린 채로 반듯하게 눕혀져 있는 아내의 시신을 남편이 발견합니다. 양손은 블라우스로 묶여져 있었고 입에는 양말과 손수건으로 재갈이 물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음부에는 먹던 복숭아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7차 사건 이후에 범인에 대한 유력한 진술이 확보가 됩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 밤에 피해자가 살해당한 지점에서 400m 떨어진 지점, 수원으로 가는 마지막 버스에 한 남성이 탄 걸 목격을 한 거죠. 누가? 버스 기사와 안내양이. 이때가 88 서울 올림픽이 열리기 직전이라 그랬잖아요. 이 당시에는 안내양이 있었어요, 버스에. 그 당시에 왜 안내양과 버스 기사가 기억을 했느냐? 비가 안 오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바지 무릎 아랫부분과 신발이 흠뻑 젖어 있었대요. 그래서 버스 기사하고 안내양이 이 사람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용의자의 몽타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1988년 9월로 가요. 1988년 9월 16일 화성 인근에서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던 여중생이 안방에서 잠을 자다가 성폭행을 당한 뒤 피살당해요. 현장 감식 결과 여성의 몸에는 남성의 음모가 남아있었어요. 남성의 털이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인근에 경운기 수리센터 종업원이 용의자로 체포가 돼요. 하지만 안방이었잖아요. 그동안의 범행 패턴이 너무 다르잖아요. 이것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편승하려는 모방범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9차 희생자는 누구냐? 좀 전에 말씀드린 안방에서 피살당한 여중생이 아니라 화성 연쇄살인의 공포가 잦아들 때쯤인 1990년 11월에 9차 희생자가 발생을 합니다. 한 여중생이 밤 9시가 넘어서까지 집에 돌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족들이 걱정합니다. 아이를 찾아 나서죠. 아침까지 계속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결국 야산에서 하얀 속바지와 상체에 교복이 덮인 채
죽어있는 딸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중생은 학교 수업이 끝난 뒤에 집으로 돌아오다가 성폭행을 당하고 목 졸려서 살해당해요. 그런데 범인은 아이의 필통에서 면도칼을 꺼내서 가슴 부위를 격자 부위로 38번이나 그었어요. 굉장히 끔찍하죠. 이 범인의 지금까지 말씀드린 특징을 보면 여성을 성폭행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여성을 싫어하고 혐오하고 증오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져요. 가슴 부위를 격자 부위로 38번이나 그었어요. 음부에 복숭아를 넣어요. 자, 그리고 5개월 뒤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10차 희생자가 발견됩니다. 딸의 집에 다녀오던 60대 여성이 성폭행 당한 뒤 피살된 채 발견이 돼요. 그녀의 목에는 신고 있던 스타킹에 감겨 있었고요. 그녀의 음부가 크게 훼손당한 상태였어요. 특징을 조금 아시겠죠? 스타킹으로 목을 졸라 죽인다거나 입고 있는 옷으로 결박을 한다거나 시체를 훼손한다거나 성폭행을 한다거나 자, 이렇게 10번째 희생자를 끝으로 4년 7개월 동안 화성 일대에서 일어났던 연쇄살인극이 막을 내립니다. 여기까지가 정말 끔찍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전말인데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은 전 국민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면서 빨리 범인을 잡아달라는 여론이 빗발쳤어요. 그래서 당연히 경찰 수뇌부에서는 직접 대규모 수사본부를 설치를 했죠. 그리고 무려 205만 명의 경찰이 투입됐어요. 그리고 2만 1000여 명의 용의자들이 수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숫자가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나요? 투입된 경찰의 수나 확정된 용의자의 수나 뭔가 중구난방식으로 보여주기식 수사는 아니었을까라고 판단해 봅니다. 그냥 무조건 다 때려 넣은 느낌이었어요. 중구난방식 인원 투입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이었고 수사라는 것은 사실은 피해자들의 주변 인물 조사, 탐문 조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지역만 비슷했을 뿐 각자 다른 나이에 각자 다른 생활 환경의 여자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살해당했어요. 어떤 한 여성의 주변 인물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죠. 이건 말 그대로 연쇄살인 사건인데 당시에 수사가 많이 미흡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탐문조사나 주변인물 조사는 연쇄살인 사건에는 좀 맞지 않는 조사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매달렸지만 결국 지난 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됐어요. 당시에 범인이 증거를 하나도 안 남겼느냐? 남겼습니다. 현장에 머리카락 남겼어요. 담배꽁초 남겼어요. 이렇게 상당한 증거를 남겼지만 그 당시 과학으로는 분석할 방법도 없었고 노하우도 부족했어요. 그렇게 미제 사건으로 잊혀져 가는 듯 했습니다. 자, DNA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요즘에는요, 여러분, 약간 도둑들의 판도가 바뀌었대요. 옛날에는 빈집 털이범이나 이렇게 집을 터는 도둑들이 미신 중에 하나가 자신이 도둑질한 집에다가 똥을 싸고 가면 안 잡힌다라는 미신이 있었대요.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로 집을 터는 도둑들이 그 집에다 똥을 싸놓고 가는 일이 꽤 있었대요. 문제는 이제 DNA에 대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똥이 굉장히 유력한 증거물이 되는 거야. 이제 경찰은 그 집을 털는 범인을 잡기 위해 그 똥을 채취해요. 그래서 그 똥에서 DNA를 확정해요. 그리고 용의자들의 DNA를 채취해서 맞춰보고 네 똥! 실제로 이렇게 해서 범인이 잡힌 사건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도둑들도 집 털어도 똥 안 싸고 간답니다. 이 정도로 DNA를 이용한 수사기법이 발전을 했는데 그런 2019년 9월 18일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특정됐고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는 거죠. 그는 1991년 4월 마지막 범행을 저지르고 난 뒤에 3년이 지나서 1994년에 청주 처제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인 죄수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특정이 됐느냐? 올해 초, 그러니까 2019년 초부터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중심의 수사체제 구축 계획에 따라서 주요 미제 사건들, 그러니까 그동안은 해결되지 않았던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도 검토하고 뭔가 남아있는 증거물들을 감정 의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난 7월에 화성 사건에도 남아있는 증거물들이 꽤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머리카락이라던가. 이 증거물의 일부를 국과수의 DNA 분석을 의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게 된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 방송이 말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네요. 네,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미제 사건으로 가슴을 치게 만들었던 사건들, 이제 아직 잡히지 않은 범인들이라면 긴장해야 하고요. 절대 잡히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범죄를 모의하는 분들이라면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세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잡힙니다. 이제 과학기술이 이 정도까지 발달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한 DNA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4차, 5차, 8차, 9차 사건에서 총 10차 중에서 4번의 사건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정액, 혈흔, 핏자국, 그리고 모발, 머리카락이 확보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 당시에는 DNA를 검출하는 기술이 없었지만 5차, 7차, 9차 이런 식으로 이 사건 현장에서 나왔던 증거물들이 거기서 나왔던 DNA와 용의자의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물론 그때 채취했던 DNA 그 증거물 중에는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건 전체 10개 중에서 3번의 현장 증거물에서 일치하는 DNA가 나왔다. 이러면 굉장히 유력하죠. 최초 사건이 발생한 지 33년 만에 드디어 일치하는 DNA를 찾았고요. 그렇게 세상에 밝혀진 용의자는 바로 이춘재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에 대해서 좀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경찰에서는 지난 2년간 수십 건의 첩보를 바탕으로 7월 달에 이춘재를 특정을 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그가 정말 진범인지 여부를 조사해 왔다고 합니다. 자, 이춘재란 어떤 사람이냐? 그는 화성 토박이고요. 이 형제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첫째, 주소를 몇 차례 옮긴 적은 있지만 계속 화성군 내에서 살았고요. 1993년에 청주로 이사하기 전까지 계속 화성에서 살았습니다. 당시에 이춘재가 다니던 공장은 집에서 5km의 거리에 있었는데, 자, 우리가 10차까지 살인사건이 발생했잖아요. 1차, 2차, 3차, 6차. 4차례의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그의 통근길이었어요. 집에서 공장 5km 거리인데 그 집에서 공장 가는 길에 만난 여자를 살해한 거죠. 특히 마지막 10차 살인사건의 장소는 그의 집에서 불과 2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어요. 자, 1991년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살해가 있던 날이에요. 1991년 4월 마지막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굉장히 놀랍게도 그는 그해 7월에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면서 연쇄살인이 멈춥니다. 그래서 1991년 4월에 마지막 사건 이후로 잠시 사건이 멈췄던 거예요.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92년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93년에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아내의 고향인 충북 청주로 이사를 해요.
포크레인 기사로 일하면서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한 이춘재. 문제는 그가 다니던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아내가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게 됩니다. 아마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춘재가 점점 더욱 폭력적으로 변했대요. 아내에게 재떨이를 던지고 손과 발로 피가 날 때까지 아내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고요. 어린 아들에게까지도 폭력을 휘두릅니다. 자, 이춘재가 1991년에 결혼하고 1992년에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93년이면 아이가 2살? 많아봐야 3살? 이 굉장히 어린 아들에게까지도 폭력을 휘두릅니다. 심지어 1993년 12월에는 93년 겨울이에요. 청주로 이사간 해 겨울에는 아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 목, 아랫배 등을 때려서 아내가 하혈을 해요. 그러자 아내가 맞다 못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 어린 아들을 두고 가출을 합니다. 이춘재는 화가 납니다. 여기서 이제 진짜 저지르면 안 되는 행동을 또 저질러요. 열받아. 내가 때린다고 가출을 해? 그것도 애를 두고? 어떻게 복수하지? 라고 복수할 방법을 찾다가 아내의 여동생을 성폭행해요. 처제죠. 심지어 성폭행을 해놓고 범행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해서 처제의 머리를 망치로 수차례 내려친 뒤에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마지막 10번째 희생자가 나온 뒤 2년 9개월 만에 그는 다시 살인을 저지른 거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청주 처제 살인 사건입니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이춘재는 평소에는 조용하고 내성적이지만 한 번 터지면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친가족들에게는 잘해준 것으로 보이고요. 과거에 동네 주민들에게 평판도 좋았던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게다가 그가 수감됐잖아요. 수감된 이후로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20년 동안 단 한 건의 문제 행동도 보이지 않아서 1급 모범수였대요. 그가 바로 이춘재입니다. 자, 이제 이춘재의 현재입니다. 이춘재는 지난 18일부터 계속된 조사에서 저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아니에요. 저하고 관련 없어요. 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때문에 2009년 여성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강호순의 심리분석을 맡아서 강호순에게서 자백을 끌어낸 사람인 공은경 경위가 프로파일러로 현재 투입되어 있는 상태고요. 당시 화순 사건의 수사팀이었던 하승균 전 총경 등을 자문단으로 합류해서 수사에 다각화를 꾀하고 있고 점점 수사망을 좁혀오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현재의 상황입니다. 20명의 생명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체를 토막내 암매장까지 했던 연쇄살인범 유영철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서 예전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아마 범인은 다른 사건으로 교도소에 갇혀 있을걸요? 살인이라는 건 멈출 수가 없거든요. 지금 갇혀 있어서 못 죽이는 걸 거예요. 라고요. 그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특정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하나의 사건 추적 15분, 다음 시간에는요, 바로 이 사건에 관련된 의문점들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추적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가 이하나에게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사건 추적 15분의 이하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